자, 오늘은 한국지리 산지 지형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은 산지 지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 산지 지형을 공부하시려면 먼저 한반도 형성 과정을 반드시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산지 분포의 특징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산지 비율은 높은데 고도가 높은 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나라 지질구조 할 때 지체구조 형성을 공부를 해보시면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시원생대, 고생대 이때 형성된 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풍화와 침식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산지보다는 주로 고도가 낮은 산지가 많고요. 해발 고도가 2000m 이상 되는 산지들은 주로 우리나라 북동쪽에 한반도 북동부에 주로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일단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다. 하지만 그래서 산지 비율이 높죠. 그렇지만 주로 어떻다고요? 고도는 낮은 산지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2000m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산지들이죠. 해발 고도 2000m 이상의 좀 높은 산지들은 주로 어디에 있다? 이런 산지들은 주로 한반도 우리나라의 북동부에 있다라는 거. 북동부 지역에 주로 있다라는 거. 요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 산지 지형할 때 기억하실 게 먼저 제일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1차 산맥, 2차 산맥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실 게 우리나라 1차 산맥과 그 다음에 2차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산맥 때 2차 산맥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1차라고 해서 1차가 먼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해요. 1차이기 때문에 먼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질 구조선이나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보는 거라서 단순하게 1차, 2차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차하고 2차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1차 산맥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자, 1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언제냐? 자, 1차 산맥 정리를 합니다. 먼저 신생대, 저희 배웠어요. 앞에서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 자, 앞에서 배웠죠. 저희 나라 동고서정을 만든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융기된 산지예요. 그래서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이때 융기한 산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나라는 이제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를 했어요. 이 융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동해가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동해 지각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동서 방향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남북 방향의 산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산맥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때 만들어진 산지는 우리 한반도의 어떤 골격을 형성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골격을 형성한 산지들입니다. 골격. 자, 특징은요. 일단 대부분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연속성이 강해요. 연속성이 강합니다. 자, 연속성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은 우리가 산맥이라고 하는 게 이 산맥은 산들이 쭉 이어서 연결된 게 산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산맥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산맥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져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연결성이 약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다가 좀 끊어졌다가 좀 낮게 갔다가 또 끊어졌다가 뭐 이런 느낌?
네. 왜냐면 침식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낮아지는데 보통 1차 산맥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쭉쭉 이어져요. 이렇게 쭉쭉 이어져서 이렇게 연결성이 쭉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1차 산맥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 때 윤기한 산지고요.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해요. 그러면 사례를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사례인데요. 1차 산맥에 해당하는 산맥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 북쪽부터 차례대로 내려와 보면 먼저 함경산맥이 있어요. 저기 북쪽에 함경산맥이고요. 산맥이라는 단어를 뺄게요. 함경산맥은 방향까지 기억하시면 정말 좋아요. 랴오뚱 방향이에요. 랴오뚱 방향에 함경산맥도 1차 산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쭉 연결되는 거 함경산맥하고 그 다음에 저희 마철령산맥. 네, 마철령산맥도 그렇고요. 마철령산맥, 그 다음에 낭림산맥, 그 다음에 태백산맥 대표적으로 네, 요 세 산맥은 저희가 이제 한국 방향의 산맥이라고 말을 하죠. 한국 방향. 네, 한국 방향의 산맥이고요. 그리고 소백산맥. 네, 소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 방향의 산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자, 함경, 마철령, 낭림, 태백, 소백. 이 친구들은 전부 다 1차 산맥에 들어가요. 특히 1차 산맥을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2차 산맥으로 갑니다. 자, 2차 산맥은 쭉 언제 만들어졌느냐? 2차 산맥은 중생대 때예요, 저희가. 네, 중생대 때 지질구조선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질구조선을 따라서요. 지질구조선 따라 오랫동안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아요. 그래서 차별적 풍화 침식. 자, 네.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 침식을 받은 산지들을 말합니다. 기억하실 거. 자, 잘 보세요. 2차 산맥은 중생대죠. 아까 1차는 언제였죠? 여기 신생대잖아요. 누가 먼저 만들어졌죠? 2차 산맥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 1차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 아이 특징은 상대적으로 요 1차 산맥보다요. 해발 고도가 낮아요. 해발 고도가 낮고요. 그리고 연속성이 약합니다. 자, 연속성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산맥들이 이런 산들이 쭉쭉 끊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대 때부터 오랫동안 침식과 풍화를 계속 받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연속성이 낮아졌고요. 주로 2차 산맥에 해당하는 산맥들은 1차 산맥에서 쭉쭉 뻗어나간 산맥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 빼고 나머지들 뭐 차령, 노령 뭐 등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그냥 1차 산맥에서 뻗어나간 산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산맥에서 뻗어나간 산맥. 이 친구들이 2차 산맥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잠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거. 자,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서해구, 항해조, 동고, 서저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쪽이 높고요.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 동고, 서저 지형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동해바다가 횡압력을 받아요. 횡압력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힘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횡압력으로 동해바다가 쭉 벌어지면서 동해바다가 넓어져요.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 횡압력을 받아서 위로 융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동쪽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동고서저입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만들어진 게 1차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할게요. 저희 나라 단변도 보는 거 이거 보셔야 되는데 특히 동고서저 지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중부지방이에요. 저희 나라를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눠서 살펴볼 때요. 특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고서저 지형이 아주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부지방에 해당하는 게 이겁니다. 동고서저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낭림산맥이 지나가고 이쪽으로 함경하고 마찰령 같은 높은 산지가 이쪽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중간부터 산맥들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기획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산맥들이 쭉 있죠. 왜냐면 여기 낭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맥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뻗어 나오는 산맥들이 많아요. 낮아요. 그래서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특히 중부지방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저희 이거 지질 구조에서 말씀드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금이 가면 금 간 곳은 침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따라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산맥이 느낌에 딱 보시면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이렇게 침식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파여요. 그래서 여기 구조선을 따라서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산맥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맥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 산맥에서 아까 1차 산맥 말씀드렸죠. 1차 산맥이 어디냐 먼저 한국 방향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요게 낭림산맥.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낭림산맥. 그 다음에 여기 마천령 산맥. 그 다음에 태백산맥. 요 라인은 한국 방향에 해당하는 1차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함경산맥. 보이시죠? 요 함경산맥은 랴오뚱 방향에 해당하는 1차 산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소백산맥. 요거는 중국 방향에 해당하는 1차 산맥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거 1차 산맥은 낭림, 태백, 그 다음에 소백, 함경, 마천령. 여기는 1차 산맥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빼고 나머지 여기 1차 산맥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산맥들 보이시죠? 여기 뻗어나간 산맥들은 대부분 다 2차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산맥의 모양은 외우시는데 이런 뻗어나간 2차 산맥은 못 외우시더라도 최소한 1차 산맥 위치나 이런 형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산맥, 2차 산맥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해요. 자, 그 다음 1차 산맥, 2차 산맥을 보셨으면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산지지형에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돌산과 흑산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돌산과 흑산을 보겠습니다. 돌산하고 흑산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멀리서 딱 봤을 때, 산 정상부가 보이잖아요. 산 봉우리. 거기에 아주 멋진 암석들이 막 있어요. 기암괴석. 암석들이 막 멋진 암석들이 쫙 있으면 돌산이고요. 산 정상부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뭔가 나무들이 많고요. 이렇게 푸르르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약간 도톰한 느낌? 네, 그렇게 생겼으면 흑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느낌이 이제 뭐 돌산은 좀 이렇게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흑산은 좀 이렇게 아늑한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동글동글 도톰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면 흑산인데 저희가 이제 돌산과 흑산을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지질구조선 앞에서 배우셨던 지체구조와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돌산과 흑산을 지금부터 구분을 해볼게요. 자, 먼저 돌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로 이루어졌느냐? 자, 먼저 돌산 먼저 갑니다. 돌산. 네. 돌산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다? 포인트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화강암 하면 대부분 돌산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강암이 주로 언제 화강암이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배우셨을 거예요. 중생대 때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많이 관입이 됐죠? 그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중생대 때 우리나라에 관입한 화강암들이 요런 아이들이 이제 여러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지표에 드러나서 산지가 되어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화강암인데 이때 화강암 주로 언제요? 중생대 때. 네, 중생대 때 관입한 화강암들이에요. 그래서 중생대 때 관입한 화강암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때 관입한 화강암들이 이제 실제로 지표로 드러나면서 만들어진 산지들, 이런 산지들을 저희가 주로 뭐라고 한다고요? 돌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돌산은 암석이 많죠. 암석. 그래서 얘네들은 암석이 많아요. 암석. 그래서 암석 노출이 아주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생은 당연히 암석이 많다는 것은 곧 식생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식생 밀도, 식생이 밀집된 정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대표적인 산지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들 좀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금강산이나 또는 북한산 있죠. 금강산, 북한산 이런 산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돌산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흑산은 뭐냐? 흑산은 흙이잖아요. 흙. 주로 이 흑산은 주로 변성암이 많아요. 암석은 네, 변성암. 저희 변성암 배우셨죠? 변성암 중에서도 주로 이 편마암 계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성한 편막.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언제 만들어졌죠? 시원생대 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원생대 때, 네. 저희 시원생대 때 변성함 배우셨죠, 앞에서. 그래서 시원생대 때 형성된 변성함으로 이루어진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토양층이 두꺼워요. 토양층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토양층이 두껍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토양층이 두꺼우냐? 오랫동안 뭐돼서요? 풍화를 받았거든요. 오랫동안 아주 긴 세월. 자, 얘네들이 그러니까 토양이 두꺼운 이유는 오랜 풍화 때문에 오랫동안 풍화를 받으면서 부스러졌어요. 그래서 토양층이 두껍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생이 많겠죠. 그래서 왜냐면 흙이니까. 그래서 식생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숲이 많아요, 숲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지리산, 가장 대표적인 흑산이 지리산이고요. 그리고 덕유산, 뭐 이런 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돌산하고 흑산은 기본적으로 몇몇 산들 위치를 외워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흑산은 지리산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돌산은 생각보다 돌산이 좀 많아요. 저희 나라 이상하게. 금강산, 북한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그쪽 태백산맥 라인들의 돌산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돌산하고 흑산하고 사례를 조금 외워두시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돌산의 형성 과정이 간혹 이제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짜잔. 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요거예요, 요거. 이걸 잠깐 볼 거예요. 자, 돌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이거 전리라고 하는 게 금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금이 간 거예요. 이제 암석에 금이 가는데, 자, 금이 많이 간 쪽과 덜 간 쪽이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금이 많이 가 있죠. 여기는 금이 많이 가 있는데, 이쪽은 금이 덜 가 있죠. 이런 데는 금이 거의 없잖아요. 얘는 금이 많이 가 있죠. 여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전리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리가 많다고요. 금이 많이 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금이 덜 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전리 밀도가 얘네들은 낮은 거예요. 이쪽은 전리 밀도가 낮고 이쪽은 전리 밀도가 높아요. 맞죠? 그러면 이쪽은 전리 밀도가 높다. 금이 많이 가 있으니까 쉽게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리 밀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화가 아주 깊게 진행이 되고요. 전리 밀도가 상대적으로 금이 덜 간 곳, 상대적으로 금이 덜 간 이런 전리 밀도가 낮은 곳은 아무래도 풍화가 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림을 보세요. 시간이 딱 지나면 여기 이 부분 전리 밀도가 높았던 곳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푹 꺼지지만 전리 밀도가 조금 높았던 곳은 아무래도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풍화 침식이 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아서 이제 산 정상부에 남아서 기한갬석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전리 밀도가 높았던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풍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산의 형성 과정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저희가 마지막으로 산지 지형에서 살펴볼 지형은요.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고위평탄면 보겠습니다. 고위평탄면.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고위평탄면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고위평탄면. 그대로 해석하세요. 높은 곳 위에 평평한 땅이 있다라고 저는 외워요. 그래서 높은 곳 위에 평평한 땅이에요. 보통 저희가 지형을 얘기할 때 높은 곳은 산지고 낮은 곳은 평지잖아요. 근데 높은 곳이면 산지여야 되면 당연히 경사가 급해야 하잖아요. 근데 높은 곳 위에 평평한 땅이 있단 말은 해발 고도는 높으나 경사가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고위평탄면은 뭘 말하느냐? 고위평탄면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자, 일단 해발 고도는 높은데 자, 고도가 높고요. 고도가 높고 대신에 평탄하잖아요. 그래서 고도는 높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에요. 네, 요런 지형을 저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고위평탄면은 왜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역시 자, 경동성 요곡운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위평탄면 기억할 거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자, 경동성 요곡운동 때 이때 융기를 해요. 이때 융기한 지형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평평한 땅이었어요. 원래는 평평한 평탄면이었는데 그 평탄면이 요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융기를 하다 보니까 높은 곳 위에 평평한 땅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 때 융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융기한 이후에도 계속 평평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이거 경동성 요곡 운동은 신생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위평탄면의 특징이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이 중요해요. 여름. 자, 산지는 여름이 시원하죠. 왜냐면 저 아시죠? 그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100m 올라갈 때마다 0.5에서 0.6도씩 기온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여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여름은 상당히 어때요? 고온건조해요. 아니 죄송해요. 우리나라 여름은 상당히 고온 다습하죠. 일단 더워요. 우리나라 여름철. 우리나라 여름 덥습니다. 덥고 비 많이 옵니다. 네, 제가 세계지리도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이제는 모든 지형들이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자, 저희 나라가 여름은 상당히 더워요. 그런데 고위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여름천에도 서늘하겠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 자, 고위평탄면은 특히 여름에 서늘해요. 여름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서늘하기 때문에 이 여름에 서늘한 걸 가지고요. 뭘 하느냐? 바로 채소 재배를 해요. 그래서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여름철이 덥다 보니까 노지에서 채소를 재배할 때 여름철은 너무 더워요. 그러면 농작물들도 시들어요. 계속 물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고위평탄면은 일단 고도가 높다 보니까 여름철이 상대적으로 서늘하죠. 그래서 여름철에 채소 재배가 가능해요. 고위평탄면에서 채소를 재배한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농업이라고 한다? 고랭지 농업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로 여름철에 채소 재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위평탄면 하면요. 태백산맥 있는 곳에 있는 대관령 쪽에 많아요. 대표적으로 동계올림픽 했던 평창. 네,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평창이 고위평탄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평창 지역에서는 여름에 이거 채소 재배를 해서요. 거기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 고속도로가 바로 서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어서 대도시 서울로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농업 채소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눈이 엄청 많이 와요. 대신에 겨울은 눈이 많이 와요. 자, 여름은 서늘해요. 그리고 겨울은 어떠냐? 겨울은 눈이 많이 와요. 여기서 평창 가면 스키장 있잖아요. 겨울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온 것들이 특히 언제 이용하느냐? 이 눈이 봄이에요. 봄. 저희 나라는 봄에는 상당히 건조해요. 건조. 그런데 고위평탄면은 겨울에 눈이 녹아서 토양층에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봄에 토양에 수분이 많아요. 봄철에. 토양 수분 유지가 가능해요. 눈이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느냐? 목초 재배가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목초 재배를 해요. 목초는 누가 먹는 거? 가축이 먹는 풀입니다. 자, 목초 재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목장도 많이 합니다. 목장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람 때문에 풍력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위평탄면 하면 기억하실 거 먼저 어떤 땅이다. 고도는 높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고요.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융기된 이후에도 계속 평평함을 유지하고 있는 땅이고요. 특히 여름에 서늘한 걸 이용해서 뭘 해요? 채소 재배를 해요. 채소 재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랭지 농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요. 눈이. 근데 이 눈 녹은 것들이 자, 오랫동안 이제 눈이 유지가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봄이 됐을 때 토양층에 눈 때문에 토양층에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목초 재배하기 유리하고 목장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도 한다? 풍력 발전도 유리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고위평탄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한번 볼까요? 그림을 짜잔 보이시나요? 요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이게 신생대 전이에요. 우리나라가 동서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신생대 때 비대칭 요곡운동,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디가 더 심하게 융기했죠? 동쪽이 더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동쪽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평평했던 아이가 여기
신생들 때 요곡 운동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에 해당하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네, 고위평탄면입니다. 우리나라가 융기했다는 증거가 되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도 하느냐? 화석 지형이라고도 불러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형도 보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고위평탄면은 지형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고위평탄면 지형도인데요. 등고선 보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에요. 같을 등자에 높을 고자라서,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점들을 연결하는데, 기본적으로 등고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형들을 봤을 때 한 곳에 이런 등고선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산지, 높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등고선 간격을 보는데요. 간격이 여기는 좁죠. 여기는 간격이 넓죠. 등고선과 선의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한 거고요. 간격이 넓으면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그럼 평지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평지는 평평하니까. 근데 산지는 등고선이 이렇게 간격이 좁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등고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지역은 높은 지역이다, 산지다라고 추론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고위평탄면은 사실 나중에 침식분지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고위평탄면 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은 여기 숫자를 보셔야 돼요. 자,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등고선 간격이 좁죠. 여기는 등고선 간격이 넓죠. 그럼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여기는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등고선 여기 수치를 보시면 여기 800, 900, 1000. 자,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점 높아지죠, 수치가. 수치가 높아진단 말은 여기보다 여기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높은 곳이란 말은 해발고도가 높다는 얘기죠. 높은 곳인데 근데 경사가 완만하게 나타나죠. 높은 곳의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는 여기를 저희가 뭐라고 한다고요? 고위평탄면이라고 불러요. 아시겠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채소 재배하고요. 목장도 있어요. 주로 어디에 고위평탄면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관령, 평창 제일 많아요. 그 위치 기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대표적으로 태백산맥 쪽에 주로 이제 산맥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태백산맥 쪽에는 어디가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관령. 네, 대관령 일대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군에 가시면요. 저 강원도 인제 있죠. 거기 인제군에 가시면 매봉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에 있는 매봉산 부근, 네, 매봉산 부근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에 육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육백산 부근. 이런 데가 태백산맥 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고위평탄면이고요. 태백산맥에만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도 있냐면 저기 소백산맥 쪽에도 있어요. 사실은 이 소백산맥 쪽에 나타나는 고위평탄면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소백산맥은 주로 어디냐면요. 진안고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진안고원이라고 불러요. 거기를 진안고원. 그래서 요 위치 보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어떤 지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럼? 강원도 지역하고 잠깐 보면, 진안하고 어딘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위치를. 잠시만요. 제가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지도를. 지도를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어디냐? 강원도. 네. 위치 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짜잔. 강원도예요. 자, 강원도 주로 고위평탄면 어디에 있다고요? 대관령 일대잖아요. 대관령. 그래서 여기 평창 있는데 여기 위에 평창 보이시죠? 여기 평창 있는 요쪽. 네, 평창 있는 요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제군의 매봉산 근처, 여기 인제군 있죠? 여기 매봉산 근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척시 육백산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태백산맥 라인 쪽에 있어요. 그래서 평창 위치는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아요. 평창. 네, 평창 요쪽 딱 시험에 나오면 여기 뭐가 있죠? 평창하면 고위평탄면, 고랭지, 풍력발전소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위치로. 네. 그 다음에
아까 진안고원은 그 산맥들 사이에 있거든요. 저희 산맥 지도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진안고원은 어디에 있냐면요. 짜잔, 저 아까 봤던 산맥 지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백산맥하고 노령산맥하고 요 사이에 있어요. 소백, 노령 있는 요 사이, 요쪽에 진안고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백산맥 요쪽 라인 요 옆에 여기 진안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고원도 위치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기쯤 해당해요. 정확하게. 여기 가시면 저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 무주 쪽이거든요. 그 무주 리조트 있는? 네. 그래서 거기 그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를 조금 볼 줄 아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지 지역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